2020년 제7회 방송미디어 직업체험전 내 꿈과 손잡고. 반갑습니다. 전체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고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총 2가지의 프로그램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특별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 트렌드 세터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패널 토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패널 분들의 팬이라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니까요. 꼭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프로그램인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특별 강연의 주제는 돈키호테 같고 4호점 같아도 괜찮아 라는 주제를 놓고 방송시장의 급변화로 방송 직업군에도 다양한 직업이 생기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재에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방송 예비 인력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허청 미래IP전략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시며 대통령 직속 미래기업위원회 교육연구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대한민국 대표 미래학자죠. 류청상 교수님께서 미래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새 시대의 인재상과 성공 전략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류청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인상적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 무척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내 꿈과 손 잡고 아주 인상적이고 임팩트가 강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15년 전에 미래학자들이 그 세계 미래회의 하면서 모여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가 아마 앞으로 빠른 속도로 브로드캐스팅에 대응하는 내로우 캐스팅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너무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왔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돈키호테 같고 4호점 같아도 괜찮아라는 주제인데요. 얼핏 들어보면 도대체 돈키호테와 4호점이 미래와 그 다음에 이 방송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짧지만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개의 소주제를 잡아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는 우리 사회가 어떤 인재를 요구할까, 이걸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에 이어서 새로운 어떤 시대에는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허락한다면 방송 미디어 분야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인재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도대체 미래학자가 뭘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미래학이나 미래학자에 대해서 좀 생소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부담 없이 슬라이드 한 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하고 미래학자는 어떻게 다를까? 또는 뭐 사람들의 미래를 일러주는 우리가 보통 무속인이라고 하죠. 그분들하고는 또 어떻게 다를까?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는 돈키호테하고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오해도 참 많이 받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남의 말을 그냥 흘려듣는 듯한 4호점 같은 사람들이 미래학자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얘기까지 들어보느냐면요, 타임머신을 타고 먼 우주에서 날아온 외계인 아닐까,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어본 적이 있고, 어떤 때는 저 교수님은 SF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이런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정리해보면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단어들이 모두가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관한 이야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모두가 정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미래가 뭐고 미래학이 뭘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래학자들이 하는 얘기에는 엄격한 기준이나 근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보니까 플로저블하다, 그럴싸하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이제 성공한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편안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돈키호테와 4호점의 미래 가치는 뭘까? 이것부터 따져봐야 오늘 주제하고 미래학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볼까요? 자,
자, 등장 배경을 보면은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여 년 전인 17세기 초반에 스페인에서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반면에 사오정은 그보다도 1000년도 뒤로 가가지고 약 7세기경에 중국의 당나라 시절에 아마 삼장법사와 함께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은 제가 아주 재미난 표현이 많이 있지만은 방송이고 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대표적인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무개념의 무대뽀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오정 같은 경우는 동문서답이라는 말도 있지만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흘려듣는 스타일, 이런 어떤 부분들이에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시대나 최근의 현대 사회에서는 단점이 되고 뭔가 좀 그렇게 못마땅한 그러한 어떤 대상일 수가 있겠지만은 과연 그러한 개념이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가 될까? 아니면 이들의 특성 중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없을까? 이걸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제가 팁을 주면서 시작을 할 건데요. 그 팁이 뭐냐면은 오감입니다. 방송과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의 세계를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그렇다면 돈키호테와 관련된 어떤 오감은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소신대로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시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사오정은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청각입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요, 영상, 미디어 분야에서도 아직까지는 시각과 청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돈키호테는 시각 관련, 사오정은 청각 관련, 이런 어떤 특징들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본다면은 먼저 이쪽에 사오정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정말 감격적인 어떤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4강까지 갔죠. 그러한 4강 신화를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 그 당시에 2002년 그 당시에 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4강을 갔지? 이건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우스갯스러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히딩크가 사오정 같아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자나 언론이나 시민들이 하는 비판들을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다 흘러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어쨌든 대한민국은 월드컵의 4강 신화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돈키호테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거냐면은 그냥 무개념으로 그냥 행동을 먼저 한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을 보통 돈키호테라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재미난 셀러리맨의 일화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성실하고 근면하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셀러리맨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게 하는 일마다 손 대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심도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막 기도를 했대요. 제발 좀 저 좀 풀리게 해주십시오. 막 계속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신께서 답답해하면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제발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어디 로또라도 한 장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뭐 로또라도 사와야 뭐 당첨을 시켜주든가 말든가 하겠죠.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은 너무 생각만 많은 거, 이것들이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그런 시대에는 이것이 통했을지 몰라도 이렇게 빠르게 변해가는 미래 사회에서는 오히려 어떤 햄릿의 신중형보다는 돈키호테가 미래형일 수도 있다라는 복선을 깔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러면 미래학자들이 볼 때 이 돈키호테 스타일을 만일에 미래적인 긍정적인 컨셉으로 가져간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열정입니다.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냉철한 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전제로 하고 말이나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면 이건 충분히 미래적 가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오정 같은 경우는 몰입입니다. 팔랑귀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이 편리한 반면 거꾸로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갈 때보다도 더 심하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이 너무나도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의 시대에는 사오정 같은 이런 초지일관하는 이런 어떤 관점도 미래에는 성공의 하나 요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서 문장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오정이나 돈키호테를 미래형 어떤 가치로 한번 우리가 설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전에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넓은 안목,
이것만 가져준다면은 충분히 더 많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돈키호테의 열정과 사후정의 몰입에다가 미래적인 통찰력과 안목만 딱 플러스 시켜버리면 최고의 성공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래에 관한 얘기를 조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어떤 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다양하게 세대를 구분합니다. 근데 미래학자들은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로만 제가 구분을 우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강연을 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인류 버전 1.0.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학생 중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우리 사람인데 버전이라고 하니까 조금 쑥스럽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조금 임팩트 있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류 버전 1.0은 산업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35년까지 이때를 인류 버전 2.0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시청자 또는 예비 방송 인력들이 아마 인류 버전 2.0에 포함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두고 그 자녀들 두었을 때 그 자녀들은 어쩌면 아마 이 경계에 있거나 아니면은 인류 버전 3.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유발 하라리가 펴낸 책에 보면 호모데우스라는 책 있죠. 그 부분이 바로 인류 버전 3.0하고 아주 밀접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구분선이 있구나. 나는 인류 버전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제 얘기를 들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인류 버전 1.0 같은 경우는 그 산업 시대, 즉 그러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2017년에 미국에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4라는 것은 3에다가 1을 단순히 더해서 한다라는 거. 3에다 1을 더한다는 것은 2에다 1을 더해서 3차 산업이 되었듯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다가 뭔가를 추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1차가 2차 되고 2차가 3차 되는 연장선에서 미래 사회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예단하는 순간 모든 개인의 인생은 모두 흥크러지고 조직이나 기관의 방향도 다 흐트러집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가장 적절할까요? 우리가 사용할 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쓰더라도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의식기술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은 산업, 그러니까 공장이나 기계를 혁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몸부림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했던 그 일들은 누가 하느냐? 자, AI를 탑재한 로봇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할 수 없는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의 꿈을 꾸고 있는 현재 이 방송 분야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공장을 변화시키고 이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니라 AI를 탑재한 기계들이 할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창조적인, 창의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되느냐면 인류가 그동안 일궈놓은 과학기술 문명과 인간의 의식이 결합이 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엄청난 기술 변화와 에너지가 쏟아질 거라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돈키호테는 감각기관 중에서 어디라고 그랬죠? 시각. 그 다음에 사후정은 청각 그랬었죠? 예, 이런 것들이 감각입니다. 이러한 감각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에 위협을 가할지도 모르는 외부의 정보를 수집해서 일단 뇌로 보내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머릿속에서는 의식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바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5센스, 그러니까 5가지 감각기관이 어떻게 하면 방송을 통해서 사이버와 현실 세계에서 의식적으로 결합이 되느냐, 이런 어떤 형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을 의식기술의 시대, 이러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식기술 혁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미래 사회를 예단하게 되면은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착착 거의 맞아떨어져 갈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점들을 우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미래 인재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세기까지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자,
엄청나게 고가 장비를 들여왔는데, 방송 장비를 들여왔는데 순간 조작 잘못으로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피해가 오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장비들을 막 다루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활동을 했던 그러한 산업시대에는요, 그 장비를 고장내지 않고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장비와 관련된 기능이나 특성을 암기를 시켜야 되고 실습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암기식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교육,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이고 인재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억력이 좋으면 일단은 그 인재로서의 조건을 70%는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의식기술혁명의 시대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제는 의식기술혁명의 시대 때는 마음의 에너지가 오히려 기억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지식을 습득하려 하기보다도 나의 고갈된 마음의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할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미래 인재로서의 조건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에너지를 서양인들은 소프트 스킬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저는 우리말로 제가 마음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꼭지로 새로운 시대의 성공 전략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업혁명 시대는 기능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식기술의 혁명의 시대에는 마음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정리해 보면 이런 표현을 제가 부연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게링어 잡보다는 이제 이것이 산업 시대에는 게링어 잡이었다고 한다면 뭡니까? 의식기술의 혁명의 시대에서는 어떤 크리에이링어 잡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거죠. 뭐냐? 내가 나를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기업에 내가 찾아가서 써주세요 하는 그렇게 구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적성과 나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것이 바로 크리에이팅 어 잡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패턴에 가장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야가 이 방송 미디어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실세계 대부분의 상황들이 가상세계로 다 트랜스퍼링이 돼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방송국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네로 캐스팅의 개념으로 진화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이버 세상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안목을 가져준다면 아마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아까 미디어와 오감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시간 관계상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도 무성령화는 오직 시각에 의존하는 거죠. 그다음 라디오는요? 죄송합니다. 라디오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청각에 의존합니다. TV는 시각과 청각입니다. 아까 돈키호테 4호종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TV는 어때요? 이제 막 후각. 이것도 세모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열심히 시도한다.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이고, 별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어때요? 그 유튜브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들을 보면은 먹방 같은 게 인기가 많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동안 기존의 유튜브나 방송에서 시각하고 청각의 비중이 컸었는데 먹방을 통해서 때문에 ASMR에다 막 해가지고 먹는 소리도 들리게 해준다던가, 그러면서 먹는 표정을 보면서 내가 과거에 저 먹었던 음식의 기억과 함께 연상하면서 맛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류 버전 3.0 시대로 가게 되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뭡니까? 미각의 개념이 지금의 시각이나 청각처럼 방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보건데 이걸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미래의 예비 방송 인력인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각과 청각에 대한 지식과 정보나 경험 기본으로 깔되 나머지 뭡니까? 아직은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촉각이나 미각이나 후각,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자료도 수집하고 노하우도 축적하고 연구를 해보면 아마 2035년쯤 되면은 엄청나게 존경받는 여러분들도 영화 감독, PD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방송 미디어 분야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미래학자들하고 진보 사회학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제가 최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비포 코로나하고 포스트 코로나, 노멀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쓰지 말자. 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쓰는 순간 8월 15일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그렇게도 혐오하는 여름철에 극성 모기나 바퀴벌레도 제압을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몇 달 안에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한다고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좋든 싫든 함께 살아가면서 극복을 해야 될 대상이시지 이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보다도 오히려 컨티뉴어스 코로나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방송이라는 전략을 짤 때도 그런 관점으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미난 게 이 구간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뭡니까? 이제 의식기술혁명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기하고 그 전에 산업혁명 시대하고 차이는 다른 어떤 사회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세기까지를 국가공동체다, 네이션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공동체.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245개국 정도의 나라가 있는데 이 국경을 막아가면서 모든 그 세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8개의 경제블록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비드 19의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미래학자들의 예측을 엄청나게 땡겨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245개의 국경은 점점 약화되면서 8개의 경제블록으로 세계는 재편된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내가 만드는 방송을 전략적으로 해외 수출한다고 하면은 어느 나라를 겨냥할까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남미 중에 한 나라와 중미 중에 한 나라 이렇게 섞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가급적이면 뭡니까? 8개 블록이 안에 있는 나라로 중복시키지 말아야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세로로 있는 이 부분도 중복을 피하게 전략을 짜서 준비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것이 2050년 이후가 되면은, 자,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로 갔다가 2050년 이후가 되면 문화 공동체로 진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자, 문화 공동체 하면 바로 방송과 미디어가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처럼 또 8개의 경제 블록이 3개의 문화 블록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바로 아시아 문화권, 여기에서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이 돼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전조현상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한류의 열풍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걸 좀 더 체계화하지 못하고 구체화하지 못했을 따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아주 고속의 광 케이블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저로 다 뻗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방송계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정말 감성 풍부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송출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그 감동과 평화적인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헐리우드의 영화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SF 영화이거나 액션 또는 뭡니까? 상당히 폭력적인 이런 것들이 있고 막 싸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화는 어떻습니까? 애잔하고 잔잔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마음 에너지, 소프트 스킬을 강화하고 감동을 주는 이런 콘텐츠 쪽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제가 봤을 때 방송 미디어 분야가 나가야 될 미래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좋습니다. 정말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나리오 작가들에 대해서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느냐? 이들은 천재 수준을 벗어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나리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방송으로 구현되는 모든 과정에서도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돈키호테 같고 사오정 같아도 괜찮아라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 교수님 잠시만 저랑 조금만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좀 몇 가지를 좀 더 드릴까 해요. 문화 공동체 관련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시아권이 함께 묶여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언어를 준비하시는 이제 우리 방송 예비 인력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저도 개인 방송을 좀 어렸을 적에 했었는데 중국어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영어보다도 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른 문화권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이 다국어 중에 어떤 것에 좀 우선순위를 두면 좋을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차라리. 예. 왜냐하면은 이미 언어의 벽도 무너질 거라고 이미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시점이 어디냐면은 우리의 과학기술 문명이 제로바이트 정도까지 간다고 하면은 인류는 자기 나라 언어를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시대가 된다. 예. 기가 막히네요. 그렇죠. 그게 그런 것들이 전부 의식기술 혁명의 시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는 뭐가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간 대 인간의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는 로봇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얘네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을 상대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인 랭귀지인 언어보다도 기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오히려 익혀놓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유튜브 관련해서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싶다는 사람이 되려 늘어났어요. 네, 그것도 그런 관점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정말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제 우리 방송 예비 인력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요? 네. 가급적이면 짧고 임팩트 있게 얘기를 해드린다면 주제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통 그 미래학하고 교육학에서는 just in time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just in time doing이라고 해주고 싶어요. 일단 저질러라, 해봐라. 그리고 나서 오류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해라. 너무 생각을 먼저 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치고 앞으로 나가버린다. 계속 부딪히고 고민하라. 먼저 부딪히고 해보면서 오류가 발생됐을 때 그때 생각해라. 그렇게만 전략 습관을 갖는다면 아마 재미나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꼭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예비 인력분들 그리고 그냥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우리 류청산 교수님은 여기 특강 여기서 1부 마무리를 짓고 2부에서 계속해서 좀 더 심화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영광입니다. 1부에서 여기에서 인사드리면서 1부에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